딸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아빠, 살려줘. 새벽 3시 52분이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 늦가을 빗줄기가 소리 없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주차장엔 불빛 하나 없었습니다. 경비실 창문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경비원 박 씨가 모니터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CCTV 화면 한쪽 구석, 101동 로비 자동문 앞에 뭔가가 보였습니다. 처음엔 버려진 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움직였습니다. 박 씨가 황급히 우산을 집어들고 뛰어나갔습니다. 빗속을 가로질러 101동 로비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자동문 앞 바닥에 젊은 여자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맨발이었습니다. 얇은 니트 한 장을 걸치고 있었는데 빗물에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죠. 아가씨, 괜찮아요? 박 씨가 몸을 숙였습니다. 그 순간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 아버지. 가느다랗고 끊어질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그런데 박 씨가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손목이었어요. 왼쪽 손목 안쪽에 선명한 멍이 찍혀 있었습니다. 손가락 자국이 하나하나 구분될 만큼 또렷했어요. 박 씨는 즉시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703호 연결해 주세요. 빨리요. 703호. 한태준. 이 아파트에서 10년째 혼자 살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나이는 62. 은퇴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정장을 차려입고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인터폰 소리가 703호 안에 울렸습니다. 한태준은 이미 깨어 있었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로비에 따님이 쓰러져 계십니다. 태준의 손에서 물컵이 기울었습니다. 그는 이미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느렸습니다. 태준은 기다리지 않았어요. 계단을 뛰었습니다. 62의 나이에 7층에서 1층까지 멈추지 않고요. 로비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빗속에 딸이 있었어요. 은하야.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딸의 이름은 한은하. 33이었어요. 결혼한 지 4년이 되었고 2년 전부터 루푸스 판정을 받아 치료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의 딸은 태준이 알던 그 딸이 아니었어요. 광대뼈가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볼이 움푹 파여 있었어요. 오른쪽 눈 밑에는 노란빛이 도는 오래된 멍이 있었습니다. 아빠. 은하가 다시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숨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태준은 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딸을 안아 올렸어요. 팔 안쪽이 긁혀 있었습니다. 바닥에 끌렸을 때 생기는 종류의 상처였어요. 저쪽 주차장 쪽에 슬리퍼 한 짝이 있었습니다. 태준이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빗속에 주차장 입구에서 꽤 떨어진 곳에 슬리퍼 한 짝이 떨어져 있었어요. 차 준비해 주세요.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평평했습니다. 그 평평함 안에 무언가가 끓고 있었어요. 차 안에서 신호가 빨간 불에 걸렸을 때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뒷좌석을 비추었어요. 약이 없어졌어. 나 혼자 못 찾게 했어. 은하의 목소리는 꿈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흐릿했어요. 눈은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태준의 손이 핸들을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솟았어요. 뒤에서 경적이 울렸습니다. 신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태준은 천천히 엑셀을 밟았습니다. 병원까지는 12분 거리였어요. 하지만 그 12분 동안 태준의 머릿속에서는 오래된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서류 더미, 숫자들로 가득한 화면.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 이 자료는 봉인합니다.
다시는 꺼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금은 딸이었으니까요. 조금만 참아. 은하야.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끝났다고 생각했던 무언가가 다시 깨어나고 있었어요. 62의 아버지는 오늘 밤 다시 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이 은하를 안고 들어섰어요. 빗물이 두 사람의 옷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여기요. 빨리요. 태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달랐어요. 간호사 2명이 즉시 달려왔습니다. 쓰러져 있었습니다. 루푸스 환자예요. 약 복용이 중단된 것 같습니다. 침대가 밀려 나왔습니다. 은하가 눕혀졌어요. 태준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딸의 손이 침대 밖으로 늘어져 있었어요. 그 손을 보며 태준은 처음으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태준을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의사였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면역 억제제와 스테로이드를 꾸준히 복용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혈액 검사 결과를 보면 약 복용이 중단된 지 최소 6주는 됩니다. 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6주? 네. 그 기간 동안 염증 수치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신장 수치도 이상합니다. 이대로였으면 장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었어요.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이 천천히 쥐어졌어요.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신체 검사를 했습니다. 여러 곳에 상처가 있었어요. 팔 옆구리, 허벅지 안쪽. 단순히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생기는 패턴이 아닙니다. 시기도 다양해요. 이건 반복적인 외상 패턴입니다. 사고가 아닙니다. 태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감정이 사라진 눈빛이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잠시 후 다른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처방전은 정상적으로 발행되었습니다. 지난 6주 동안도요. 그런데 약국 수령 기록이 없습니다. 처방은 났지만 약을 받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처방전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보통 환자 본인이거나 가족이 관리합니다. 상담실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담당 의사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보호자분, 저희는 이 상황을 관련 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태준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았어요.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의사는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은하가 눈을 떴어요. 아빠, 응, 여기 있어.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말없이 조용히요. 약 숨겨놨어. 내가 못 찾게. 누가? 은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을 감았어요. 태준은 딸의 이마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복도를 걷는 태준의 뒷모습은 달랐습니다. 은퇴한 노인의 걸음이 아니었어요. 간호사 한 명이 지나가다가 그 뒷모습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금융감독원 특별조사팀 수석 조사관 한태준. 그는 명함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다시 넣었어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 안에는 아주 오래전 꺼졌다고 생각했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태준은 병실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참이었습니다. 은하는 수액을 맞으며 겨우 잠들어 있었습니다.
잠든 얼굴이었는데도 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참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진짜, 왜 하필 오늘이야?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병실 유리문 너머로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사위 강준혁과 시어머니 나옥자였어요. 준혁은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옥자는 고급 코트를 걸치고 핸드백을 팔에 걸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문을 밀어젖히듯 열었어요. 또 뭔 일이래. 침대에 누워있던 은하가 눈을 떴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본 순간 몸이 굳었어요. 이불을 끌어올리듯 손이 움직였습니다. 반사적인 행동이었어요. 태주는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옥자가 천천히 병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에이고, 얼굴은 멀쩡하네. 준혁이 침대 쪽으로 다가가 은하 귀에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왜 여기 온 거야? 경찰 오면 뭐라고 할 거야? 알지? 넘어진 거야. 그냥 넘어진 거라고. 여보, 제발. 은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장 박동 모니터 숫자가 빠르게 올라갔어요. 그 말 다시 해봐.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병실 안에 울렸습니다. 준혁이 몸을 일으켜 뒤를 돌아봤어요. 태준이 창가에서 일어서 있었습니다. 언제 일어선 건지 아무도 몰랐어요. 소리가 없었거든요. 아, 아버님. 언제 오셨어요? 저희가 방금 도착해서요.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딱 한 걸음이었는데 준혁이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내가 뭘 오해한 건지 설명해봐.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어요. 오히려 그래서 더 무거웠습니다. 옥자가 억지로 웃음을 만들었어요. 아이고, 사돈어른, 이게 다 은하가 좀 예민한 편이라서요. 원래 조금만 아파도 크게 반응하는 애예요. 태준이 옥자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옥자는 그 시선을 받았어요. 그리고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그 눈빛 앞에서 말이 걸렸어요. 보통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약이 6주 동안 끊겼습니다. 처방전은 나왔는데 약국에서 수령한 기록이 없어요. 의사가 확인했습니다. 그건 그냥 은하가 깜빡한 거겠죠. 루푸스 환자가 면역 억제제를 6주 동안 깜빡합니까? 태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무언가가 실렸습니다. 분노라고 하기엔 너무 고요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이 방 안의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태준이 준혁 바로 앞까지 다가갔어요. 아버님, 진짜 오해예요. 제가 은하 약 잘 챙겼는데요. 그래. 짧은 대답이었어요. 그 짧은 한마디가 준혁의 등에서 땀을 빼놓았습니다. 태준은 침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은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어. 은하가 눈물을 흘렸어요. 소리 없이요. 오늘은 그냥 돌아가세요.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황급히 병실을 나갔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뒷모습을 본 간호사가 동료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저 환자분 보호자 좀 이상하지 않아? 태주는 딸의 손을 잡은 채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빠 무서워. 이제 안 무서워도 돼.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눈빛은 달랐어요. 두 사람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후였습니다. 태준은 간호사실에 부탁을 마쳤습니다. 305 병실 출입자를 기록하고 보호자 외출입은 자신의 확인 없이는 받지 말아 달라고요. 경비 인력도 배치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태준이 병원을 나선 건 오후 4시였습니다. 하늘은 맑았어요.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하지만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핸들을 잡은 채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6추, 처방전 수령 기록 없음, 반복 외상 패턴, 약 숨겨놨어. 내가 못 찾게 해. 태주는 집으로 향했어요. 아파트 703호는 조용했습니다. 단정하고 깔끔했어요. 필요한 것만 있었습니다. 장식이 없었어요. 침실 옆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벽 한쪽에 그림 한 점이 걸려 있었어요. 먹빛으로 그린 겨울 산이었습니다. 5년 전 이 방에 들어온 이후로 한 번도 건드린 적이 없었어요. 태주는 그림 앞에 섰습니다. 한동안 바라보다가 액자를 들어 올렸어요. 액자가 걸려있던 벽면이 드러났습니다. 거기에 금고가 있었어요. 벽에 매립된 회색 금속 문이었습니다. 지문 인식 방식이었어요. 태주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 금고를 마지막으로 열었던 날이 떠올랐어요. 5년 전 은퇴하던 날이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다시는 꺼내지 않아.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어요. 태주는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패널 위에 올려놓았어요. 빛, 녹색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철컥. 무거운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오래된 공기가 흘러나왔어요. 먼지 냄새와 종이 냄새가 섞인 5년 동안 갇혀있던 공기였습니다. 금고 안은 가득 차 있었어요. 서류 파일들, USB 메모리 4개, 낡은 수첩 1권, 검은 하드 케이스 하나. 첫 번째 파일을 꺼냈습니다. 표지에 그가 직접 쓴 글씨가 있었어요. 강준혁 가문 재무조사 기록. 2019년 4월 착수. 파일을 펼쳤습니다. 붉은 펜으로 쓴 메모가 있었어요. 보조금 청구 패턴 이상. 허위 입소자 등록 정황. 의도적 방치 의심. 사망 후 보험금 수령 패턴과 연결 가능성. 태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어요. 알고 있었어. 그때도 다 알고 있었어. 5년 전 이 파일들을 처음 정리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 은하는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태주는 그날 밤 금고를 잠갔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딸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태주는 눈을 떴어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수첩을 꺼냈어요. 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만년필이었습니다. 천천히 글씨를 썼어요. 강준혁 가문 붕괴 계획. 은하를 위하여. 방안은 고요했습니다. 만년필이 종이 위를 긋는 소리만 들렸어요. 사각사각, 사각사각. 5년 만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태주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어요. 내부 제보자 진술이라고 적힌 것이었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첫 번째 목소리는 떨리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거기 입소하셨거든요. 처음엔 괜찮으셨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고 나서부터 이상했어요. 전화를 드리면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셨고 면회를 가면 멍하게 계셨어요. 영양제도 제대로 안 맞고 욕창도 생겨 있었어요. 2달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두 번째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저 거기서 2년 일했습니다. 요양보호사였어요. 중증 환자한테 처방된 약을 제대로 안 줬어요. 기록엔 투여했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아니었습니다. 원장 지시였어요. 약값 아끼려고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울먹이는 여자였습니다. 어머니 사망 다음 달에 어머니 명의 보험금이 청구됐더라고요. 어머니가 가입한 적도 없는 보험에서요. 태주는 이어폰을 뺐습니다. 방안이 고요했어요. 5년 전 이 목소리들을 처음 들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같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죠.
그리고 파일을 닫고 금고를 잠갔습니다. 딸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태주는 눈을 떴습니다. 사진들을 벽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핀을 꽂고 붉은 실을 연결했어요. 사람과 사람, 숫자와 숫자를 이어갔습니다.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엮여갔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태주는 뒤로 물러서서 벽 전체를 바라봤어요. 강준혁, 나옥자, 요양병원 원장, 허위 청구 담당 직원, 보험 브로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태준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전부 여기 있었구나. 그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만년필을 들었어요. 진실은 언제나 숫자 안에 있다. 금융감독원 시절 그가 늘 하던 말이었어요. 어떤 거짓말도 숫자 앞에서는 무너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1시를 알리는 시계 소리가 들렸어요. 태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강준혁이 내일 최도연을 찾아갈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접촉이 새로운 증거가 될 거였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태주는 보험금 파일을 열었어요. 사망 기록과 나란히 놓았습니다. 필터를 걸었어요. 사망 후 30일 이내 청구 것만 추렸습니다. 숫자가 나왔습니다. 17건. 태준이 눈을 감았어요. 17명이었습니다. 돌아가신 후 한 달 안에 병원 측 연계 계좌로 보험금이 청구된 분들이요. 가족이 청구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특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강준혁에게 전화를 걸 생각이었어요. 이건 원래 계획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직접 접촉은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려면 먼저 두려워해야 했어요. 그리고 두려운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태주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1번, 2번, 3번. 그리고 수신이 됐습니다. 여보세요. 잠에서 깬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태주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다렸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17이라는 숫자 기억하십니까?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2017년 9월부터 2019년 8월 사이입니다. 사망 후 30일 이내 보험금 청구 건수예요. 17건. 전부 강씨법인 연계 계좌입니다. 강준혁의 숨소리가 달라졌어요. 누구십니까?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내일 최도연 씨 만나 보십시오. 이미 늦었을 수도 있지만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20초짜리 통화였어요. 공포는 정보보다 빠릅니다. 태준이 금감원 시절 배운 것이었어요. 상대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모를 때 상대가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두려운 태준은 노트북을 닫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오늘 밤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최도연의 휴대폰으로 강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1번, 2번, 3번. 최도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태준의 사람과 접촉한 후였거든요. 4번째 전화가 왔을 때 최도연이 받았어요. 옆에는 녹음기가 켜져 있었습니다. 야, 너 어젯밤에 누구한테 연락받았어? 17이라는 숫자 얘기 들었어? 이사장님, 저 이미 다 말했습니다. 2017년부터입니다. 이사장님이 직접 지시하신 거 말했어요. 청구 건수 맞추는 것도 그 방식도 전부요. 강준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 새끼가 내가 감히. 최도연이 전화를 끊었어요. 테이블 위 녹음기 화면에 빨간 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저녁 6시 태준이 305 병실 문을 조용히 열었어요. 은하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액이 끊겨 있었어요.
어제부터 경구투약으로 바뀐 거였습니다. 그만큼 상태가 나아지고 있었어요. 아빠 왔어요? 응. 오늘 컨디션은 어때? 많이 좋아졌어요. 한동안 둘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불빛들이 켜지고 있었어요. 아빠, 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근데 말해도 될지 모르겠어서. 말해봐. 천천히. 은하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시설 얘기예요. 거기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아빠, 나 이상한 거 봤어요. 태준의 눈빛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떤 거? 제가 그 병원에 처음 입원했을 때요. 어느 날 새벽 2시쯤이었어요. 복도에서 바퀴 구르는 소리랑 사람들 목소리가 났어요. 침대가 지나가는 소리였어요. 여러 개요. 그리고 우는 소리도 들렸어요. 할머니 목소리였어요. 무섭다고, 싫다고. 어디로 가는 것 같았어? 지하요. 엘리베이터가 지하로 내려가는 소리였어요. 거기 지하에 특수 치료실이 있거든요. 몇 명이나 봤어? 그날은 3명이요. 은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간호사한테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가 병원 이사잖아요. 어머니가 뭐라고 했어? 화를 내셨어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요. 꿈꾼 거 아니냐고. 그날 밤부터 감시가 시작됐어요.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고 밤엔 바깥에서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약도 그때부터 없어졌어요. 태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며칠 후에 게시판에서 부고를 봤어요. 그날 밤 지하로 내려가셨던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셨대요. 갑작스러운 합병증이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본 게 이틀 전이었어요. 복도에서 저한테 웃으며 인사해 주셨는데 은하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 다음에도 2번 더 있었어요. 항상 같은 패턴이었어요. 밤에 지하로 내려가고 며칠 후에 부고가 나고 기록엔 자연사. 그분들 성함 기억해? 한 분은 이수님 할머니셨어요. 복도에서 자주 뵀거든요. 보험금이요. 한 번은 시어머니랑 준혁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이번 달에 또 들어왔대요. 3건이래요. 잘 됐다고 했어요. 태준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무릎 위에서 천천히요. 잘했어, 은하야. 아빠, 이거 나쁜 거죠? 아빠가 확인해 볼게. 근데 아빠, 그분들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요? 기억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라진 게 아니야.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잘 자. 아빠 내일 또 올게. 병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이수님, 보험금 3건, 지하 특수 치료실, 자연사 기록, 피해자 최소 3명 이상, 직접 목격 증인 확보,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은하의 정기 검진이 있는 날이었어요. 좋아졌대요. 염증 수치가 많이 내려왔대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네. 복도를 걸으며 은하가 말했어요. 아빠, 요즘 잠은 자요? 자. 진짜요? 진짜. 은하가 웃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태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메시지였습니다. 강준혁, 최도연 접촉 시도, 녹취 확보, 증거 목록 추가 완료, 제보 채널 전달 완료. 태준은 메시지를 읽고 지웠습니다. 아빠, 저 하고 싶은 거 생겼어요. 피해자 모임에 나가고 싶어요. 저처럼 요양원에서 피해받은 분들 가족 모임이래요. 언제야? 다음 주 토요일이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려다 줄게. 같이 가줘요. 내가 원하면. 은하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고마워요, 아빠.
두 사람이 병원 자동문을 나섰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지만 맑았어요. 태준이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없었어요. 이제 사흘이었습니다. 사흘 후면 복지부 조사팀이 움직이는 날이었어요. 사흘 후 새벽 5시였습니다. 강준혁은 잠을 못 이루고 있었어요. 3일 동안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최도연에게 전화한 이후로였어요. 그 통화가 녹음됐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20분.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강준혁이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조금 젖혔어요. 검은 승합차들이 줄지어 서고 있었습니다. 파란 점퍼를 입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강준혁의 손에서 커튼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황급히 변호사에게, 어머니에게, 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강준혁이 굳었어요. 보건복지부 특별조사팀입니다. 사전 통보 없는 특별행정조사입니다. 같은 시각 요양병원 서류 보관실이었습니다. 조사팀원들이 문을 열었어요. 안에 직원 한 명이 있었습니다. 문서 파쇄기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 서류 묶음을 들고 있었습니다. 잠깐요. 멈추세요. 그 서류 내려놓으세요. 지금부터 전부 압수 대상입니다. 직원의 손에서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증거번호 17. 새벽 6시였습니다. 방송사 차량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은평구의 한 요양병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새벽부터 보건복지부 특별조사팀의 전격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전이 되자 강준혁의 거실에 변호사가 왔습니다. 형 준성과 동생 준호도 모여 있었어요. 최도연 씨 진술이 핵심입니다. 청구 지시 체계가 이사장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강준혁 씨와 최도연 씨 간 통화 녹취도 확보됐습니다. 강준혁이 눈을 감았어요. 사흘 전 자신이 최도연에게 전화한 날이었습니다. 그 전화가 덫이었어요. 처음부터요. 한 회장이지. 준성이 말했습니다. 그 양반이 어떻게 숫자 얘기했잖아. 17이라는 거. 그게 미끼였어. 내가 반응하길 기다린 거야. 강준혁의 얼굴이 변했어요. 같은 시각 옥자는 공항에 있었습니다. 출국 심사대 앞에 섰어요. 나옥자 씨, 출국 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옥자의 핸드백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녀는 주워들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저녁에 태주는 아파트 거실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옥자가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가는 장면이 나왔어요. 태준이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뉴스를 껐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은하가 사다 놓은 귤이 있었습니다.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까기 시작했습니다. 귤 껍질이 벗겨졌습니다. 향이 퍼졌어요. 태주는 귤을 한쪽 입에 넣었습니다. 달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달콤함이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강준혁 가문의 거실에는 변호사가 와 있었어요. 준혁과 준성, 준호, 그리고 옥자가 각자 떨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서로를 의심하고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입을 열었어요. 오늘 오전에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부 협조자가 나왔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누구요? 최도연 씨입니다. 보조금 허위 청구 실행 과정 전체입니다. 지시 체계까지요.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최도연이 그 사람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게 문제가 됩니다. 급여 인상 시기와 청구 이상, 패턴 시작 시기가 일치합니다. 준성이 옥자를 바라봤어요. 지시 체계가 어디까지 올라갔대요? 원장,
그리고 이사장까지입니다. 이사장, 옥자였어요. 그녀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지시하셨어요? 옥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내가 숫자를 봤을 뿐이야. 어머니가 몰랐을 리 없잖아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형제들이 서로를 밀쳤어요. 변호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대화 나누시면 안 됩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준혁이 옥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최도연이 어머니 이름까지 말했어요. 어머니가 이 집안 다 망친 거예요. 망쳤다고? 내가? 너희들 밥은 누가 먹였어? 이 집은 누가 일군 거야? 그 방식이 문제라고요. 변호사가 서류를 가방에 넣었어요. 잠시 자리를 피하겠습니다. 아무도 잡지 않았어요. 준성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도연이 말을 했으면 이미 끝난 거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순서로 처리되냐의 문제야.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이미 늦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준혁은 공항에 있었어요.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강준혁 씨, 출국 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준혁이 굳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 출장이에요. 두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강준혁 씨,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갔어요. 같은 시각 옥자의 집 앞이었습니다. 나옥자 씨,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내부 제보자 진술에 이사장님 성함이 직접 거론되었습니다. 옥자는 문 앞에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코트 입어도 됩니까? 네, 그러세요. 옥자가 코트를 걸쳤습니다. 핸드백을 들었어요. 그리고 문을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경비원이 봤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은하는 병원에서 퇴원해 아버지의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매일 영양제를 맞으러 다녔습니다. 심리 상담도 받기 시작했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두려움이 빠져나간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하가 거실 소파에 앉아 종이를 읽고 있었어요. 초청장이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 요양시설 피해자 증언 초청. 어떻게 하고 싶어? 가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수님 할머니도 계셨고 다른 분들도 계셨어요. 그분들은 이제 말씀 못 하시잖아요. 좋아. 아빠가 같이 갈게. 공청회 당일이었습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대회의실이었어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대 뒤 대기실에서 은하는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많이 떨려요. 괜찮아. 은하야. 내 아빠.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저기 나가서 서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이긴 거야. 하고 싶은 말만 해. 내 목소리로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해. 은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닦지 않았어요. 대신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대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은하가 걸어 들어갔습니다. 200명이 넘는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어요. 은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증인석 앞에 섰습니다. 방청석 첫 줄을 봤어요. 태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은하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은아입니다. 저는 루푸스 환자입니다. 2년 전 진단을 받았어요. 남편 가족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이 운영하는 곳이니까
안전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6주 동안 약을 끊겼습니다. 먹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다른 것도 봤습니다. 밤마다 노인 환자분들이 지하로 옮겨졌어요. 우시면서요. 며칠 후에 부고가 났습니다. 기록엔 자연사였습니다. 하지만 전날까지 저한테 웃으며 인사해 주시던 분들이었어요.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저는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이수님 할머니, 박광수 할아버지, 최명자 할머니. 기록에서 지워지셨지만 저는 기억합니다. 저는 오늘 저만을 위해 이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말씀 못하시고 떠나신 분들을 대신해서 섰습니다. 그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이 자리에 기록되길 바랍니다. 방청석이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은 비어있는 침묵이 아니었어요. 꽉 찬 침묵이었습니다. 맨 뒤쪽에 앉아있던 노인 한 분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박수를 쳤습니다. 짝, 짝, 짝. 한 명이 일어섰어요. 2명이 일어섰습니다. 10명, 20명. 국회의원들도 일어섰어요. 방청석 전체가 일어섰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대회의실 천장까지 울려 퍼졌어요. 은하는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첫 줄에서 태준도 일어서 있었습니다. 딸을 바라보며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태준이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린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눈에 맺힌 것은 분명 눈물이었어요. 공청회가 끝난 후 대기실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은하의 손을 2손으로 잡았어요. 고마워요. 저희 어머니도 그 병원에서 그렇게 가셨어요. 근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거든요. 여성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은하가 그녀를 안아줬어요. 70대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찾아왔습니다. 우리 아내 이야기 들었어요. 고맙소. 목소리 내줘서. 은하가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은하 씨 증언을 최종 증거 목록에 포함하겠습니다. 재판에서 중요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강준혁 징역 10년, 나옥자 징역 6년, 원장 징역 8년, 피해자 배상 명령. 뉴스는 하루 동안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세상은 다음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태준과 은하에게도 다음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은하는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피해자 가족 모임에 가는 날이었어요.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의 얼굴이 보였어요. 살이 조금 붙어 있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어요. 태준이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외투를 입고 있었어요. 아빠 같이 가요? 약속했잖아. 은하가 웃었습니다. 지하철 안 나란히 앉았어요. 아빠 떨려요. 당연하지. 근데 가고 싶어요. 그게 맞는 거야. 은하가 창밖을 봤어요. 지하철이 터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빛이 들어왔어요. 지상 구간이었습니다. 이수님 할머니도 생각나고요. 태준이 딸의 말을 들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어요. 복지관 입구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요양시설 피해자 가족 자조 모임. 우리는 기억합니다. 둘은 안으로 들어갔어요.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한 명씩 이야기를 했어요. 짧은 이야기도 있었고 긴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우는 사람도 있었어요.
한 중년 남성이 말을 하다가 막혔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아버지가 거기서 돌아가셨는데요. 마지막에 무섭다고 하셨대요.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제가 못 받았어요. 은하가 손을 뻗었습니다. 그 남성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요. 저도 그런 분들 봤어요. 무서워하시는 분들이요. 그분들 기억해요. 기억하고 있을게요. 저는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기억할 수 있어요. 그분들 대신 기억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은 슬프지 않았어요. 무거웠지만 따뜻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복지관 앞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걷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무서웠어요. 근데 그 아저씨 손 잡았을 때요. 응, 이게 맞는다고 느꼈어요. 내가 여기 있어야 한다고요. 아빠 있잖아요. 나 열심히 할게요. 공부도 하고 여기도 계속 나오고. 이수님 할머니한테 부끄럽지 않게요. 태준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은하도 멈췄어요. 태준이 딸을 바라봤어요.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잘 됐다. 딱 3글자였어요. 하지만 은하는 알았습니다. 그 3글자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있는지를요.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나란히요. 골목을 빠져나오자 넓은 길이 나왔어요. 하늘이 보였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은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태준도 봤어요. 새 한 마리가 날고 있었습니다. 높이 거침없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서서 그것을 바라봤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진짜 삶이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시작되고 있었어요.